안녕하세요. 13년간 줄곧 왕따 인생, 키 165에 몸무게 80kg, 가족이란 없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왔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인생을 역전하게 된 이야기. 그 사연이 제 이야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꿈꾸던 그저 작은 행복을 바라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대공원에 놀러가서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코끼리가 있는 앞에서 깨르르 웃었던 때가요. 그때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게 뭐가 그리 좋았던 것인지 하하 웃으면서 사람들 곁에서 정말 한바구음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 생생한 순간이 사진에 남아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교통사고로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서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니고 아주 옛날 과거인 6살 때 시절을 떠올린 거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이란 개념을 이해할 수 없던 저는 외할머니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할머니는 당시에 딸이 죽었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미친 듯이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항상 제 고사리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네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 꽃다운 나이에 아이를 두고 그리 사고를 당하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 라고 하면서 말했죠. 할머니는 남은 손녀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항상 부족함 없이 해주시려고 했어요. 퍼주고 또 퍼줘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공허함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는 할머니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어서 우리 손녀가 이렇게 마른 거라고 하며 매 끼니마다 고봉밥을 내어주셨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정말 빼빼 말라서는 등쪽이 백가죽에 붙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깡마른 저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저 집은 할머니가 잘 안 먹이나? 이런 소리를 할 정도였고 할머니는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저를 더 살찌게 했어요. 그렇게 몇 년간 할머니 밥을 먹다 보니까 저도 먹을 수 있는 양이 팍 하고 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살이 엄청나게 찌게 된 거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몸무게가 50kg가 넘어갔고 중학교에 올라가서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엄청난 몸무게를 달성했습니다. 그때 키가 160에 73kg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애들이 야 이 똥돼지야 너 집에서 뭐 먹고 사냐? 멧돼지 먹으면서 살지? 그래서 네 몸뚱이가 멧돼지인 거지? 하면서요. 어린 나이에 소녀가 듣기에는 그 말들이 상처가 되기에는 정말로 충분했습니다. 점점 더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진 저는 동굴 속으로 숨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사는 거지? 그냥 엄마 아빠 따라갈까? 하면서요. 소위 우울증이 왔던 거였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그 왕따 수준이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악질이었어요. 여자인 저를 모욕하기 위해서 빨간 색깔 곶감을 의자에 쪽 짜서 치마에 묶게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 책상 위에 사이다를 쏟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제가 뚱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근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더군다나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으니까 그 무시하는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된 거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었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살은 내가 찌고 싶어서 찐 게 아니고 그저 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것일 뿐인데 하면서요. 할머니도 제가 살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게 되자 이 할미가 도움을 못 줄 망정 우리 손녀 괴롭힘 당하게 만들었네. 미안하다 하면서 가슴을 칠 뿐이었죠. 저의 왕따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가 자책을 하면서 당신의 가슴을 퍽퍽 치는데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서 불평불만하면 안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내 앞에서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찡찡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를 졸업했을 때 저는 왕따에서 벗어나고자 지역에서 아주 먼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나를 모르는 애들이 있는 곳이라면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뚱뚱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그래, 피할 수 없다면 살이라도 빼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면서 받던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살까지 뺀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왕따에다가 사람들의 차별을 받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모든 삶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펑펑 울며 할머니를 보냈던 순간에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으면서 학교 생활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매일 밤을 다 우니까 눈이 퉁퉁 부어서 학교도 못 가고, 학교에 가면 더 심한 지옥이 펼쳐지니까 학교를 그냥 그만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가족도 없으니까요. 저는 선생님한테 자퇴하겠다고 말했고, 이미 선생님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저의 결심을 듣고,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한 뒤에 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자퇴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짐을 챙기는 동안 그 누구도 아쉽다는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들 뚱뚱한 제가 드디어 꺼진다는 표정을 지었고, 그렇기에 제가 상처를 가득 안은 채로 머릿속에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독하게 공부에 악을 물었고, 저는 사범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 더 멀리 떨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뭐 연고지도 없고 이런 곳에서 살아도 가족이 없으니까 뭘 하든 상관없어 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학교를 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 나름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환경적으로 훨씬 더 마음이 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압박이 심했었나 봐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한번 크게 쓰러진 거였어요. 야심한 밤이었고 아무도 없이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제가 의식을 잃은 거였죠. 그때 누군가 저를 응급조치를 해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준 겁니다. 그 생명의 은인이 누군지 몰랐지만 저를 담당한 간호사분이, 그 남자분이 아니었으면 환자분 아마 과다출혈로 지금쯤 쇼크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정말로 귀인이세요. 그분이 병원에 환자분을 데려다주고 바로 가서 저희가 성함은 못 물어봤는데 같은 학교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수소문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경황이 없어서 알겠다고 한 뒤 머리 수술을 받고 마음을 추스린 뒤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수소문을 하기에는 글렀고, 그때 든 생각에, 그래, 내가 혼자 살 건데 내 몸 관리는 내가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쓰러지는 때가 또 오면 그때 난 죽은 목숨인 거야 하면서 이를 진짜 악물고 운동을 미친 듯이 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빠지긴 하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갔을 때 몸무게가 90kg를 찍었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는 70kg까지 빠졌고, 점점 더 살을 빼는데 재미가 붙으면서 저는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식단하면 나도 언젠가 저기 길거리를 다니는 여자들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에,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겠지 하며 계속 버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PT 선생님을 만나서 항상 외롭지 않게 같이 운동하고 또 운동하는 법도 배우면서 즐겁게 하루의 동향을 채웠습니다. 피땀 눈물 흘리며 살을 빼다 보니까 주변에서 너 어떻게 그렇게 근성이 대단해서 하루하루 멋지게 살 수 있어? 라고 찬사를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여자가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갈 수 있겠어? 넌 남자한테 진짜로 인기 없겠다. 등등 모진 말들을 저는 안 했는데도 그런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듣는 게 익숙했던 저였는데 살도 빼고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더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 나도 몸과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야.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열심히 한 번 더 용기 내서 해보자. 해서 60kg를 찍었던 제가 2년 더 차츰 운동을 해서 50kg의 몸을 가지게 되었어요. 살을 그렇게 빼다 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못할 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용시험도 도전을 한 거였죠. 정말 처음에 임용시험에 도전했을 때는 매일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운동을 해서 살을 빼는 것보다 계속해서 책과 씨름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바늘구멍 같은 임용고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정말로 끊임없이 들기 시작했고 나를 의심하는 나날들이 쌓여가다 보니까 두려워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낼 것 같아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왜 이렇게 처져가고 있는 거지? 하면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용고시에서 아주 보기 좋게 딱 떨어지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운동과 병행하면서 머리에 리프레시를 주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수도 잘 나오고 안정적인 합격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죠. 정말 기뻤어요. 나 하면 되는구나. 정말로 이 악물고 하면 내가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합격이라는 게시글을 보았을 때 세상에 그 무언가를 주어도 바꿀 수 없을 것만 같은 기분인데다가 무언가가 제 가슴속에서 뜨겁게 자라났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00kg에서 50kg대까지 뺀 데다가 붙기 힘들다는 임용시험에서 당당하게 합격의 목걸이를 받은 나. 이러한 나 자신이 죽을 만큼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령이 안 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교사를 줄인다는 말이 많은데 애들은 줄어가고 더군다나 지방에는 애들이 점점 서울로 올라가서 폐교 직전의 학교도 많은데 제가 설 자리는 없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백수처럼 살 수는 없다. 내가 여기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지? 복잡한 생각에 끊임없이 들면서 불안해졌습니다. 급한 대로 동네 교습방에 시간 강사로 들어갔는데 내가 이러려고 피 터지게 공부한 건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산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게 다 부질없이 느껴지고 그냥 싹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울감에 빠진 저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닥치는 대로 섬마을 교사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막 지원했던 것 같아요. 섬마을에 자원해서 가겠다고 뭐 그런 의지를 표하니까 다행히도 발령에 떨어지게 되어서 기적적으로 발령을 받게 된 겁니다. 바로 짐을 싸서 섬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콧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룰루랄라 하면서 탭댄스를 추는 사람처럼 발재간을 요리조리 밟으며 그 큰 트렁크에 짐을 하나씩 옮겨 담았습니다. 나도 이제 교사가 되는 건가? 내 앞날에도 꿈만 같은 나날들이 펼쳐질 수 있는 거겠지? 이제 시작이겠지만 정말 용기를 내서 한번 잘해보자. 나도 처음 교사 생활하는 거라서 어색하고 서툰 부분들이 많겠지만 더욱더 용기 내서 학생들에게 다가가면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거야. 그리고 섬마을 아이들이니까 서울 애들보다 더 순수해서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겠지? 하면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마지막 섬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모습은 첫사랑에 빠진 한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집안에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거냐고 섬에 들어가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래도 괜찮은 거냐고 하면서 저의 기분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저의 대답은 당연히 좋지 였어요.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배를 타고 들어간 그 순간부터 저는 뭐랄까요?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배편이 많아서 육지로 왔다 갔다 하기엔 좋겠지만 딱 그 섬에 도착한 순간 섬 사람들의 눈빛에서
뭔가 쎄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냥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고 섬에서 짐을 풀고 적응 시간 일주일을 가진 뒤 저는 제가 다니게 될 학교에 들어갔어요. 학생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하던 학생의 모습과는 무척이나 달랐어요. 상상 속의 학생들은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밝고 순수하게 저를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이미 섬에서 자기네들을 최고라고 생각하여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막 구워 삶으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우리 쌤이라고요? 우리 신고식 있는 건 알아요? 쌤, 남자친구랑 뭐 했어요? 등등 더러운 말들을 내뱉더라고요. 아이들이 섬에서 컸다고 해서 순수한 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라고 또 좌절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매일매일 아이들과의 싸움이 시작되니까 제가 심적으로 무척이나 지치게 되고 사는 게 벅찼어요.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된 게 아닌데 하면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섬 안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어요. 안에서 도는 소문은 또 어찌나 빠른지 외부인인 저는 그 사람들에게 따시키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매일 밤을 흐느끼며 속으로 저 혼자 풀어내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 나날들이 쌓이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더라고요. 너무나 외로웠고 처음에 발령되어서 진짜 발 동동 구르고 살았던 나날들이 눈앞에 훤한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온 건가 싶고 왜 내 인생은 순탄한 순간이 없는 건가 하면서요. 섬 안에 친구라도 한 명 있으면 마음을 터놓고 풀기라도 할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분하던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좌절감이 끊임없이 들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공식 휴일이 다가왔고 주말을 껴서 3일 내내 놀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 육지로 나갈까 하다가 배편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섬에 남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휴일날 섬으로 들어온 외부인들,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이랑 군일 간분들 등등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들 사실은 하나같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말을 하다가 헛소리해서 섬으로 새어나가면 또 난리 나고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게 뻔하니까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나랑 같은 외부인인데 자기네들 피해당할까봐 입을 꼭 다물고 있구나. 난 더욱더 마음 기댈 곳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휴일 이틀을 그저 작은 갯바위에서 낚시나 하고 유유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갯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제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하면서 흉통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막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바위 위에 있으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속으로 저는 이제 남은 생을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구나. 어떡하지? 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순식간이었고 제가 하늘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 눈이 팍 떠졌어요. 제 눈앞에 보인 건 하얀색 벽이었죠. 왜 눈앞에 하얀색 벽만 보이는 거지? 뭐지? 나 여기 천국 온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정원씨,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그 남자를 보았고 그 남자는 섬마을에서 군복무 중이었던 군의관이었어요. 휴일날 잠깐 모임을 가졌을 때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를 나누었던 사이인데 제 눈앞에 있으니까 무척이나 놀랐죠. 아니, 어떻게 여기에? 라고 하니까 아니 제가 갯바위 쪽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정원 씨가 보이더라고요. 낚시를 하고 있나 싶어서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정원 씨가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정원 씨한테 달려가서 자세히 보니까 정원 씨가 숨을 못 쉬고 꺽꺽대며 있는 거였어요. 저는 바로 인공호흡하고 사람들 불러서 애들이 신고하고 이제 육지에서 헬기가 와서 정원 씨 태우고 여기 영광병원으로 온 거였어요.
정원 씨 심장 수축 뭐 이런 게 있다고 검사해 놓은 게 자세히 나와봐야 안다는데 천공이라고 하죠. 하여튼 심장에 구멍 같은 게 선천적으로 나 있어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거나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 먹으면서 꾸준히 검사 받으면 된다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또 이럴 수가 있어서 정원 씨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하면서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을 모두 다 쏟아냈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꺼낸 건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막 긴장된 게 풀리면서 나 안 죽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섬생활이 참 힘들죠. 저도 여기 군의관으로 군대 복무하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섬 사람들의 문화가 저랑 너무나도 안 맞고 저도 이 근방 육지에서 자란 사람인데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 심지어 왕따시키고 뭐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인권위에 신고했거든요. 익명으로 분명히 신고했는데 어떻게 한 건지. 섬에서 뭐 저 죽이겠다고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군복무는 해야 하니까 버텼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버티다 보니까 군복무 한 달 남았는데 이렇게 선생님을 살릴 뿌듯한 기회가 오네요. 하면서 싱긋 웃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심장이 쿵 했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인해서 섬마을에서 교사는 도저히 못하겠다. 여기서 일 계속하다가는 나 정말로 죽겠다 싶어서 오랜 병가로 휴직을 냈어요. 그리고 다음에 육지에 TO가 나면 그때 지원을 하려고 그때까지는 몸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무리한 다이어트 그리고 섬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엄청나게 몸이 과로가 쌓인 거였어요. 참 저도 바보처럼 내 겉모습만 돌보고 내면은 차마 돌보지 못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육지로 올라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 군의관 분과는 간간히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 달 남은 군복무를 하러 들어간 군의관 분은 그곳에서 나머지 복무를 하고 육지로 나와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정원 씨, 몸은 요즘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괜찮아지셨으면 언제 한번 다시 만나야죠.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외롭게 혼자서 요양하던 몸이니까 그 남자에게 오는 문자가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고 바로 어디시냐고 우리 만나서 좀 보자고 했어요. 그 남자는 정말 좋다고 답이 왔고 저희는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로 시간 내어서 만나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 외로운 입장이라서 더 가까워지고 정말 스며들듯이 연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남자는 저에게서 너무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고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행운이라고 하며 청혼을 했고 저는 그 청혼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서 결혼 허락받고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다행히도 남자 쪽 집안에서도 제가 교사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이상한 애는 아니구나. 신원과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해주었고 그렇게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허락받은 저희는 분주하게 결혼 준비를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 진짜 결혼하는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나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메이크업이랑 드레스를 고르고 남편 될 그 사람의 양복을 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옷을 고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뭐야, 뭐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소파 위에 있던 그 남자의 지갑을 구경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의 지갑 안에 제가 80kg 정도 나갔을 때 뚱뚱했던 때의 증명사진이 담겨 있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왜 이 남자의 지갑에 있는 거지? 하면서 저는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양복으로 입고 나온 그 남자를 향해서 저는 물어보았어요. 당신 이 지갑 속 여자 누구야? 하면서 뿔이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따가 나가서 설명해 줄게. 빨리 말해봐. 바람 피고 이런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 어떤 여성분이 갑자기 픽하고 쓰러졌거든. 계단에서 피를 엄청 흘리고 있었고
내가 그래도 그때 의사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름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다 드렸어. 그런데 그분이 내가 잠깐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좋아한 사람이었거든. 그분은 모르겠지만 교양 수업 듣다가 몇 번 마주치고 굉장히 느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마음에 품고 있던 분 중 하나였어. 그러다가 그분이 쓰러지면서 본인 주머니에 있는 증명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린 거고, 난 현장을 정리하다가 그 증명사진을 내 주머니에 놓고 다시 만나면 고백과 함께 이거 전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어. 이제 당신을 만났으니까 이 증명사진 버릴게. 이런 오해 살 일을 만들어서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다시 끼워놔. 내가 그 여자야. 그때 100kg였을 때 50kg 빼고 지금의 내가 된 거라고. 어떻게 우리 인연이 이런 인연이 다 있어? 학교에서 쓰러진 날 살려준 것도 당신이었고, 섬마을에서 죽을 뻔한 날 구해준 것도 당신이었고, 라고 말하자 그 남자는 아니 정말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냐고, 난 정말로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면서 엄청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나도 진짜 놀라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 남자는 제 손을 잡고는 어쩐지 당신한테서 그 여자에게 느껴질 수 있는 알 수 없는 상처와 따뜻함이 공존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거고 자꾸 마음이 쓰였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당신일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어. 그때도 이뻤지만 당신 지금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다.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남자의 진심 어린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펑펑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 이렇게 만났다는 게 정말 꿈만 같다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모두가 놀란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 남자와 저는 아이 2명 낳고 아주 알콩달콩하게 잘 만나고 있어요. 벼랑 끝에서 나를 2번이나 살려준 남자가 이제 내 인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사람이 되었네요. 저는 그 사람이 죽을 만큼 좋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무한한 사랑을 준 그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올리고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